그 팔찌, 지금 당장 빼세요. 당신 위험합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들려온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은으로 위장된 독입니다. 서연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남편이 선물한 은팔찌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은팔찌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낯선 남자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은밀하고 위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서연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강준호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이었죠. 서연 씨는 37살, 남편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6시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에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이 예약해 놓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특별히 기뻐하는 것 같지도 설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5주년인데 기분이 어때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짧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응, 좋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재질의 진한 남색 상자였습니다. 서연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열어봐. 서연 씨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이니셜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참 예쁜 팔찌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서연 씨가 감탄하며 팔찌를 집어들려는 순간 준호 씨가 먼저 팔찌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서연 씨의 왼쪽 손목을 잡아 직접 팔찌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고리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서연 씨의 손목을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차야 예쁜 거야. 절대 빼지 마.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령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손목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소중하게 잘 찰게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던 그날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펑펑 울고 있는 서연 씨의 손을 남편이 꼭 잡아주며 말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 아이 없어도 괜찮아. 그때는 정말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프라이즈. 갑자기 테이블 옆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 한정혜 씨가 활짝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예순이 넘으셨지만 관리를 잘하셔서 한결 젊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호호, 준호가 미리 얘기해줬지. 깜짝 파티 해주자고 해서 왔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연 씨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정확히는 방금 남편이 채워준 은팔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곧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팔찌 예쁘네. 준호가 선물했구나. 네, 어머님.
방금 받았어요. 준호 씨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서연 씨는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도중 서연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씻으며 팔찌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팔찌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고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죠. 손목을 돌려 고리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리가 너무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보통 팔찌는 쉽게 열리는데 이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잘 만든 팔찌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서연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은빛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손목 주변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옆 서랍을 열다가 서연 씨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이지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5주년 선물 은팔찌 특수 제작. 특수 제작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서연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 팔찌를 맞춤 제작한다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왜 굳이 특수 제작이라고 써놨을까요? 그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얼른 수첩을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 11시쯤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팔찌가 자꾸 피부에 닿는 게 불편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여보세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낮고 급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팔찌 지금 당장 빼세요. 당신 위험합니다. 서연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이게 무슨...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은으로 위장된 독입니다. 피로 흡수되기 전에 빼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순간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서연 씨는 숨을 몰아쉬며 손목의 팔찌를 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팔찌를 벗으려고 고리를 만져봤지만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평소 남편의 호흡 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남편의 숨소리는 너무 고르고 일정했습니다. 마치 자는 척 연기를 하는 것처럼요. 서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서연 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 씨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색도 어제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목을 들어 올려 팔찌를 다시 봤습니다. 어젯밤 그 이상한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은으로 위장된 독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는 다시 한번 팔찌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서연 씨는 계속 팔찌가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팔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고리가 안 열려요. 혹시 어떻게 여는 건지 아세요? 그제야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왜 벗으려고 해? 어제 절대 빼지 말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샤워할 때는 빼야 하나 싶어서요. 빼지 마. 샤워할 때도 그냥 차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시간 되니? 어머니 집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어제 선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 서연 씨는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팔찌를 찬 손목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서연 씨는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연 씨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남편이 선물한 그 은팔찌를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가 손을 내밀어 과일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팔찌를 3초쯤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이상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 팔찌 참 잘 어울리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제 당신이 선물해 줬어요. 그래, 그래. 준호가 참 정성 들였구나. 서연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팔찌가 예뻐서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서연 씨의 손목을 힐끗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떠서 서연 씨 그릇에 넣어 주실 때도 반찬을 건네 주실 때도 계속 그 팔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서연 씨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팔찌가 뭔가 특별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 내 피부에 잘 어울리더구나. 그 말을 하실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 씨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는데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찌 및 피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약간 부어오른 것도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서연 씨는 팔찌를 돌려보려 했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회사로 서류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집에 두고 나온 것 같아. 무슨 서류요? 서재 책상 위에 있는 파란 파일. 급한 거라서 부탁해. 서연 씨는 서류를 챙겨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하니 남편의 비서인 서유진 씨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유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 씨한테 줄 서류 가져왔어요. 서연 씨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유진 씨가 서류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 씨의 시선이 서연 씨의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서류를 받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예쁘네요, 그 팔찌.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께 전해드릴게요. 유진 씨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연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모두가 이 팔찌를 보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로비로 내려오는 길에 남편의 회사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손목에 못 찬 거 정말 예쁘네요. 결혼기념일 선물인가요? 그 말을 하는 동료의 시선도 팔찌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곧장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까보다 피부가 더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팔찌 주변이 따끔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서연 씨는 다시 한번 팔찌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고리를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힘을 줘서 당겨도 봤습니다. 하지만 팔찌는 아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연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모두 저걸 보고 웃는 거지? 그날 밤 서연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자꾸 신경 쓰였고 어젯밤 그 전화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으로 위장된 독입니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도 남편의 비서도 모두 이 팔찌를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서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긴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점심때쯤 오렴. 전화를 끊은 서연 씨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서연 씨는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와. 짧고 무뚝뚝한 말씀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 남편 준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비서인 서유진 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연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태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야.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찾아왔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 씨가 천천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을 때 병실 침대에서 울고 있던 서연 씨의 손을 남편이 잡아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 아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그때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도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네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누군가는 이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유진 씨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건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야. 서연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손목의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그 팔찌가 갑자기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안에 필요 없는 존재야. 시어머니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팔찌를 찬 손을 꼭 움켜쥐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군요. 처음부터. 서연 씨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붙잡거나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목을 보니 팔찌 주변의 피부가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피멍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날 밤 서연 씨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점점 더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전화의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으로 위장된 독입니다. 이제 서연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팔찌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도 서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침대에서 뒤척이며
손목의 팔찌를 만져봤습니다. 붉게 변한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서연 씨는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백성우입니다. 제 신분을 밝히는 게 먼저겠네요. 백성우? 네. 저는 1년 전까지 리코텍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작은 IT 부품 제조업체였죠. 서연 씨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남편 강준호 씨와 거래를 했었습니다. 큰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다 사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강준호 씨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억지였죠. 하지만 저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백성우 씨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서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이후로 팔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당신이 지금 차고 있는 그 팔찌입니다. 서연 씨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빛으로 빛나는 팔찌가 보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팔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게 대체 뭔데요? 이게 왜 저한테 위험한 건가요?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비소 계열 독성 물질이 미세하게 스며 나오도록 설계됐어요. 서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팔찌를 만든 사람은 김태수라는 장인이었습니다. 특수 금속 공예 전문가였죠. 하지만 3개월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 팔찌를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수 씨만 알던 특수 잠금 장치거든요. 그가 죽으면서 그 비밀도 함께 사라졌어요.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선물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살인 도구입니다. 서연 씨. 피부를 통해 서서히 독이 흡수되고 있어요. 지금도 당신의 혈중 독성 수치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죽는 건가요?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과 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서연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남편한테 당했다며 복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백성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강준호를 무너뜨릴 유일한 증인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살아야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힐 수 있어요. 당신이 증거니까요. 서연 씨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다 알고도 나한테 이걸 준 거였군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서연 씨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 팔찌를 벗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오후 3시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폐업한 카페로 오세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받았던 이 아름다운 팔찌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기였다니 남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팔찌를 볼 때마다 그런 이상한 미소를 지었던 거였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목의 팔찌 주변은 어제보다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서연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서연 씨는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조용한 곳에 낡은 카페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에는 폐업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남자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우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백성우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부 구조가 보이는 단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김태수 씨가 작업하던 곳을 찾아갔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몰래 사진을 찍어뒀더군요. 사진을 보니 팔찌 안쪽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구멍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구멍들을 통해서 독성 물질이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되는 구조예요. 서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수 씨가 사망하기 전에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 팔찌는 죽음의 족쇄다라고요. 그럼 정말 나를 죽이려고 만든 거였군요. 백성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강준호 씨는 이미 손을 써놨을 거예요. 당신이 가는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간 분석소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독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성우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팔찌 제작 의뢰서 사본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의뢰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서연 씨는 서류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의뢰인 란에 남편 준호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특별 제작했어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거래했고요. 서연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3천만 원이나 쓴 거였습니다. 제가 아는 약사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한테 먼저 가보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성우야 왔구나. 약사 선생님은 백성우 씨와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팔찌 좀 봐주세요. 서연 씨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돋보기를 쓰고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팔찌 주변 피부가 많이 상했네요. 붉게 변하고 부어올랐어요.
이게 혹시 독성 물질 때문일 수 있을까요? 피부 반응으로 봐서는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것 같긴 한데, 약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피부 흡수형 독성 물질에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 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는 독소요. 법적으로 금지된 물질이에요. 백성우 씨가 나섰습니다. 민간 분석소 소개 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여기 주소 적어줄게. 약사 선생님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나오려면 사흘은 걸릴 거야. 괜찮습니다. 부탁드려요. 분석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분석소 직원이 서연 씨의 손목 주변 피부를 면봉으로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팔찌 표면도 샘플로 채취했습니다. 이런 성분은 처음 보는데요. 직원이 현미경으로 샘플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예상됩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서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물질은 여러 단계 검사를 거쳐야 해서요. 백성우 씨가 서연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정확한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소를 나왔습니다. 이미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백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의심할까봐 무섭네요.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 씨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그냥 백화점 좀 갔다 왔어. 백화점? 남편이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쇼핑백은 어딨어? 아,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 살 게 없더라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자는 것도 무섭다. 서연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준호 씨와 유진 씨가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구석 자리였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이상해. 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늦게까지 밖에 나갔다 왔어. 백화점 갔다고 하던데 쇼핑백도 없고. 유진 씨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 일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팔찌는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준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준호 씨가 유진 씨를 쏘아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내 아이를 가졌어. 서연이가 살아있으면 널 인정받지 못해. 그래도 저 팔찌는. 유진아. 준호 씨가 유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중간에 흔들리면 다 끝이야. 알겠어?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속은 거잖아요.
처음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사랑은 지금도 해.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준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한정희 씨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연 씨가 차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은팔찌가 또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지면 이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되겠지. 정희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보냈잖아요. 정희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 정희 씨의 남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희 씨가 남편의 약에 조금씩 다른 성분을 섞어 넣었던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요. 금고 안쪽을 보니 또 다른 팔찌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 정희 씨는 냉소를 지으며 금고를 닫았습니다. 저녁 8시쯤 유진 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자신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곧 저 팔찌를 차게 되는 건가. 유진 씨는 서연 씨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준호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유진 씨는 편의점에 들러 메모지를 샀습니다. 손으로 직접 쪽지를 썼습니다. 그 팔찌를 조심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팔찌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귀금 속 응급 제거 서비스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팔찌 제거 시술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오세요. 예약을 마치고 서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팔찌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네, 제가 취소한 적 없는데요.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됐습니다.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연 씨는 다른 곳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서비스 안 합니다. 서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백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백성우 씨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조심하세요. 성우 씨는 괜찮으세요? 저도 사실은 요즘 이상한 차가 집 앞에 서 있어요. 미행당하는 것 같아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서연 씨도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소개팅 자리였죠. 준호 씨는 그날 정말 친절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따뜻해 보였고요. 서연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 고백을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그 웃음도 다 가짜였구나. 서연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유진 씨의 필체였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받을 때 봤던 그 글씨체였습니다. 그 팔찌를 조심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서연 씨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유진 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그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한숨을 쉬며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깨어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성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어디로 갈까요? 지난번 그 카페로 와주세요. 서연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그 폐업한 카페에 도착하니 백성우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분석소에서 받아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우 씨가 서류를 서연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결론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팔찌 표면에서 비소계열 독성 물질 검출, 장기간 피부 접촉 시 혈액을 통해 체내 흡수됨, 심장 및 간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음. 서연 씨는 서류를 읽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로 날 서서히 죽이려고 했던 거네요. 네, 증거가 확실합니다. 백성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가야 하나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무슨 뜻이에요?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거든요. 백성우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서연 씨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해독제를 구해야 해요. 해독제가 있어요? 비소 중독에 쓰는 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 시각 준호 씨의 회사 옥상에서는 유진 씨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멀리 보이는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의 머릿속에는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의 사무실로 불려갔던 날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유진 씨의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부모님 회사가 요즘 힘들다면서요? 네, 그게 대표님이랑 무슨 상관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부도 안 나게 해줄 수 있다고요. 정말요? 어떻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때 준호 씨가 내민 조건이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님 아이를요? 내 부모님 회사 살리고 싶지 않아요? 결국 유진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도 서연 씨처럼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입덧이 났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토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공범이 됐네. 유진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초췌하고 헬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유진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한 번 더 쪽지를 보내기로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요. 당신도 위험해요. 유진 씨가 쪽지에 그렇게 썼을 때 서연 씨에게서 답장이 왔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댁에 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다는 걸 미리 알아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들러도 될까요? 왜? 무슨 일이니? 드릴 것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 그때쯤이면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 씨는 오후 3시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일찍 간 것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때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은팔찌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밑을 보니 작은 공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서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차 대상 남편, 투여 기간 6개월, 심장마비로 사망 확인, 2차 대상 며느리, 복용 11차, 붉은 반응 시작됨, 다음 단계 진행 예정. 수첩에는 날짜별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그러니까 서연 씨의 시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자신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팔찌를 준 날부터 지금까지의 반응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휴대폰을 꺼내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는 재빨리 수첩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아, 벌써 왔니? 5시에 오라고 했는데. 일찍 끝나서 먼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서연 씨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래.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준비해온 과일을 건네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시댁을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찍혔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시댁을 나온 서연 씨는 곧장 백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 엄청난 증거를 찾았어요. 정말요? 무슨 증거인데요? 시어머니의 수첩이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나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네, 전부 다요. 잘했어요. 이제 유진 씨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유진 씨요? 네, 그쪽도 흔들리고 있는 게 보여요. 지난번 쪽지 기억나시죠?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유진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사흘 후 서연 씨는 유진 씨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푸석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유진 씨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쪽지 보낸 거 맞죠? 서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글씨체 당신 거잖아요. 서연 씨가 유진 씨가 보냈던 쪽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죄송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도 그쪽 편 아니에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버려질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준호 씨가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아이만 낳으면 넌 쓸모가 없어진다고요. 서연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신도 이용당한 거였군요. 처음엔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부모님 회사도 도와준다고 했고요. 유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당신처럼 언젠가 저 팔찌를 차게 될 거예요. 서연 씨는 유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유진 씨가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들키면 우리 둘 다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유진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핸드폰이에요. 여기 녹음 파일들이 있어요. 무슨 녹음이요? 준호 씨랑 어머님이 대화하는 거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유진 씨가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준호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언제쯤 처리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팔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요. 자연스럽게 아파 보이게 해야죠. 서연 씨는 녹음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파일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복사해 가세요. 서연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파일들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유진 씨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 회의실 CCTV 영상이요. 준호 씨가 팔찌 제작자랑 회의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정말요? 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에 이런 말이 나와요. 치사율은 낮아도 증상은 명백해야 합니다. 죽지 않아도 충분히 파괴되도록 이렇게요. 서연 씨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곧장 백성우 씨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수첩 사진,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백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백업을 해둬야 해요. 어떻게요? 클라우드 새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한부 맡겨놓으세요. 서연 씨는 백성우 씨의 말대로 했습니다. 네이버, 구글, 드롭박스에 각각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봉인된 봉투로 전달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보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해야 합니다. 백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탐사보도 기자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시도예요. 백성우 씨는 기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서연 씨는 집에서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기를 쥔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준호 씨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요즘 자주 외출하고 누구랑 통화도 많이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뭘 알아챈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단 지켜봐. 이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해. 준호 씨는 서연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이미 백성우 씨의 조언대로 위치 서비스를 꺼둔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급하게 회사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누가 여는 건데요? 우리 며느리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사전소송 준비할 수 있나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내일이면. 준호 씨는 언론사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는 기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기사 좀 막아줄 수 없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성우 씨가 미리 손을 써놨던 것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여러 방송사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 씨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당한 일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연 씨는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팔찌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은팔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도구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연 씨는 팔찌 주변에 붉게 변한 피부를 보여줬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 팔찌 안에는 비소계열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서서히 제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분석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천천히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회장실에서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비서가 달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쓰러진 뒤였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실려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감히. 기자회견은 계속됐습니다. 서연 씨는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준호 씨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언제쯤 처리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팔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부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집과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서재에서 팔찌 제작 관련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도 압수됐습니다.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유진 씨는 그날 밤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유진 씨는 진술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제 아이 아빠가 살인 공모자라니.
경찰은 준호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이미 집을 비운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출국 수속을 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대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죠?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준호 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한테 무슨 권리로?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동행하시죠. 준호 씨가 경찰서로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서연 씨는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준호 씨가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경찰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5분만요. 서연 씨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괴물이에요. 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도 그 팔찌 안 찼으면 날 못 버렸을 거잖아. 맞아요. 그 팔찌 덕분에 당신의 진짜 얼굴을 봤죠.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 정이라는 게 조금도 없었어요? 정? 그런 거 없었어. 처음부터 사업상 결혼이었어. 준호 씨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랑 어머니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지.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미 전부였어요. 혼자서도요.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신 안 볼 거예요. 재판에서 봐요. 서연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준호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서연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업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미수 사건. 시어머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대학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적이에요, 서연 씨. 정말요? 팔찌 독성의 후유증이 거의 없어요. 간 수치도 정상이고 심장도 건강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서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서연 씨는 백성우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 씨, 이제 해외로 가신다면서요? 네, 다음 주에 떠나요. 싱가포르에 새 법인을 차릴 예정이에요. 백성우 씨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복수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무언요? 용기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판 결과 들었죠? 백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준호는 15년형 받았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대요. 3개월 만에요. 12년형 선고받으셨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했네요. 그날 오후 서연 씨는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봉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유진 씨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유진 씨가 서연 씨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요. 그냥 서연 씨라고 불러요. 서연 씨. 두 사람은 센터 옆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판에서 경범죄로 처리됐다면서요? 네, 협조한 게 인정받아서요. 봉사 명령 200시간 받았어요. 유진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울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 씨가 유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유진 씨가 며칠 전 서연 씨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죠. 정말 미안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거 알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시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전시관 중앙에는 유리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은팔찌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차고 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팔찌 옆에는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팔찌는 사랑의 선물로 위장된 살인 도구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때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서연 씨가 강연을 했습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가 전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며칠 후 작은 출판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출판사. 직원은 서연 씨 혼자였지만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막 출간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은빛 족쇄 마이너스 이서연 지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에세이였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서연 씨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 다른 독자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제 딸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상한 일 있으면 꼭 말하라고요. 서연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연 씨는 작은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인 김민준 씨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정말 오래됐네. 10년 만인가? 두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건축가였고 최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랬구나. 너 책 읽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서연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좋아. 서연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서연 씨의 집 서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원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꽃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꽃잎으로 만든 예쁜 팔찌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팔찌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팔찌는 날 죽이려 했고 어떤 팔찌는 날 살렸어. 하지만 결국 나를 구한 건. 서연 씨는 원고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향한 내 의지였어.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서연 씨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